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은 제법 무거운 주제의 사연을 들고 왔는데요. 사연자분께서 자식들에게 엄청난 배신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읽는 내내 화가 나더라고요.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해가 가장 짧아지고 옷이 점점 두꺼워지는 계절,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도 환갑을 향해 달리고 있네요. 삶이 점점 더덥고 무뎌지는 걸 느끼고 있을 때 이런저런 사연들을 들으며 저와 비슷하거나 혹은 저보다도 더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우습게도 위로를 받았고요. 사연자들의 감정에 동요하여 함께 화도 내고 통쾌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제 얘기로 어떤 분들에게는 저처럼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용기를 내어 침침해진 눈으로 돋보기를 끼고 되도 않는 독수리 타법으로 한자 한자 정성스레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그 시대에 그랬듯이 형제가 많았습니다. 딸 셋, 아들 셋 있던 육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나 딸이라면 천대받던 그 시기에 제 친구들에 비해 과수원하는 부모님 밑에서 꽤 유복하게 자랐어요. 늦둥이인지라 부모님과 오빠, 언니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큰 걱정 없이 20평생을 마냥 철부지로 자랐죠. 그러다 20살이 되던 해 그저 집에서 놀고 먹는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부모님은 저를 하루빨리 시집을 보내기 위해 난리였어요. 아무래도 부모님께선 나이도 있으시니 더 늦기 전에 저를 시집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죠. 그렇게 부모님의 주선하에 몇 번의 선자리가 있었지만 하나같이 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선자리마다 다 거절을 하니 보다 못한 첫째 언니의 남편인 첫째 형부가 함께 일하는 직장 동생과 선자리를 마련해 주어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지금껏 본 남자들과는 다르게 가부장적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식당을 들어갈 때에도 앞장서서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빼준다거나 시킨 돈가스를 먹기 편하게 잘라주는 등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게다가 제법 말까지 잘 통하는 것이 확실히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과는 다르다는 걸 느꼈고 전 처음으로 남편을 거절하지 않고 다음 만남까지 약속하며 헤어졌었죠. 그렇게 두 번째 만났을 때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자상하고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전 이 사람이다 하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이후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진 후에 저와 남편은 정식으로 교제를 하였고 양측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길지 않은 연애 기간을 끝으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첫째 아이를 등남했어요. 시댁도 친정집도 모두 축하와 기쁨을 표했고 결혼 후에도 한결같이 자상했던 남편도 등남 소식에 저를 얼싸안으며 너무나 좋아해 주었죠. 남편은 육아도 말하지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어요. 그때 그 시대를 생각하면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죠. 아들이 제법 걸어 다니기 시작하고 말도 조금씩 틀 때쯤 예쁜 둘째 딸을 출산하였고 제법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상한 남편과 제법 공부를 잘하는 제 두 자식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생을 함께 하자던 남편이 일하던 공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겪고 식물인간 판정을 받아 병원에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병원 생활로 저와 아이들은 생활고를 겪어야만 했죠. 남편이 일하던 공장은 사고의 원인이 남편의 실수로 인한 거라며 소정의 치료비만 건넸고 오히려 공장이 남편으로 인해 기계 가동이 안 되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원래 치료비도 안 줘도 되는 거지만 남편과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큰형부가 공장에 오랜 기간 공로한 과장이기 때문에 치료비라도 줘야 한다며 강력히 말해주어 그나마 주는 거라며 되도 않는 생색을 내더라고요. 맘 같아서는 드라마에 나오는 깡 좋은 주인공들 마냥 돈 봉투를 얼굴에 뿌려대며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현실을 살고 있는 아이 둘의 엄마였고 당장 남편의 병원비를 마련하는 것조차 힘겨웠던지라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산재보험 처리가 어려웠던 시기였고
그렇기에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를 악물며 고개를 숙이는 일이었어요. 둘째 딸마저 초등학교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은 둘째 언니네에 부탁해 맡겼고,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과 큰오빠가 일하는 과수원에서 함께 일을 도와 돈을 벌었어요. 당시 남편의 병원비는 언니 오빠들이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때 그 도움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하루하루 너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 몇 해가 흘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를 동안 차도가 없는 남편과 줄줄이 새는 병원비들로 더 이상 형제들에게 손을 벌리기도 힘들었어요. 남편을 하루 종일 돌볼 수도 없었기에 요양보호사분에게 매달 비용을 지급해주기도 해야 했어요. 그건 시댁에서 보태주어 금액으로 어찌어찌 감당하고 있긴 하였지만, 그게 2년이 지나가니 저 또한 힘에 버겁더라고요. 시댁도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었고 자식이 남편만 있는 게 아니었기에 그저 제 눈치를 보며 저에게 미안하다 말하고는 보태주는 금액의 액수를 점점 줄여갔어요. 그만큼 제가 내야 하는 비용이 점점 늘었죠. 후에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 조금씩이나마 저축을 하고 있었는데, 저축하는 비용을 줄여야 할 판이었어요. 아이들은 점점 커갔고 언제까지나 둘째 언니네에 맡길 수 없었던 노릇이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암울한 현실에 속상한 마음뿐이었고, 그래서인지 저는 술을 찾게 되었어요. 남편이 있는 병원 인근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 취해버린 저는 남편의 병실로 갔고, 식물인간 상태인 남편 옆에서 울며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푸념을 늘어놓았어요. 남편은 그런 제 푸념을 들은 건지 그 다음날 남편의 심전도 모니터가 가파르게 변했고, 전 언제 잠들었는지 모를 간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숙취를 느낄 새도 없이 남편을 살펴야 했어요. 남편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고 전 급하게 의사를 불렀죠. 의사가 와 급한 대로 응급처치를 취했지만, 이내 남편의 심전도 모니터는 일직선을 향해 갔고 삐 소리와 함께 남편의 머리 위로 흰천이 덮였습니다. 꼭 저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가버린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가 괜히 술 먹고 주정 부리며 푸념이나 하는 바람에 그리 된 것 같아 마음이 무척이나 괴로웠었죠. 어떤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아들과 딸은 하루가 다르게 부쩍 자랐고 전 두 자녀들을 부둥켜 안으며 연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빠를 잃은 아들과 딸치곤 꽤나 덤덤해 보였어요. 고작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인지라 아직 어려서 상황 파악이 안 되었던 건지, 아니면 남편이 사고가 났던 날 이미 남편의 죽음을 예상했던 건지 저보다 더 침착하게 행동했죠.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 거처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껏 과수원 일을 도와가며 받은 돈을 조금이나마 모았었고, 남편의 사망보험금까지 합하여 작은 빌라를 전세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장 안에 모퉁이 쪽에 상가를 얻어 과수원에서 재배한 과일들을 판매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죠. 가게를 차리는 데에는 부모님과 큰오빠의 도움이 있었어요. 도와주는 대가로 판매 수익의 몇 프로 정도 상황에 맞게 주기로 하고선 말이에요. 그렇게 재래시장의 작은 과일 가게로 시작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과일과 함께 살아온지라 과일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았고 자신 있었기에 이보다 더한 천직은 없었죠. 다른 과일 가게에 비해 저렴하지만 신선한 품질이라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는지 가게의 장사는 나름 잘 되었어요. 몸은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매달 매출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고 두 아이들을 키워내기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아이들은 둘째 언니네에 있을 동안 몸도 마음도 꽤 성숙하게 변했더라고요. 가끔은 애어른 같은 모습들을 종종 보여 저를 놀라게 하기도 했었죠. 무엇보다 두 아이 모두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 그만큼 공부도 곧잘 했어요. 공부머리는 남편을 닮은 것 같아 다행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빈자리를 온전히 채울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덜 느끼게끔 노력했죠. 적어도 원하는 공부는 다 할 수 있게 다니고 싶다는 학원들은 모두 보내주었어요.
제 옷 살 돈 아껴 아이들 옷을 사주었고, 저한테 쓸 돈 아껴 아이들을 위해 썼습니다. 덕분에 미용실도 가지 못해 머리만 길어졌죠.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 저는 하루도 쉼없이 장사를 하였고, 그렇게 몇 해가 흘렀어요. 유난히 날이 추웠던 어느 저녁에 또 한 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제법 나이가 꽤 많았던 친정아빠의 부고 소식이었죠. 처음으로 가게 문을 닫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이미 언니와 오빠들은 모두 도착해 있었고, 장례는 한참 진행 중이었죠. 아이들은 두 번 와본 장례식장이라고 제법 음식도 나르며 어른들을 도왔어요. 형제들이 많았고 언니 오빠들도 자식들이 다 있었기에 장례식장은 치러지는 3일 내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어디 잠깐 나가신 줄 알았던 친정엄마는 시간이 지나도 보이지 않았고, 언니들에게 엄마에 대해 물어보니 엄마는 충격이 컸는지 그만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쓰러져 장례식장 근처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친정엄마는 장례식 마지막 날 친정아빠의 발인을 앞두고 있을 때에서야 모습을 보였습니다. 못 본 사이 주름도 많이 늘었고 살도 많이 빠져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났던 건지 아이들이 옆에 보고 있음에도 전 친정엄마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렇게 장례를 모두 마치고 친정엄마는 저희에게 본인 걱정은 말라며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갔고, 저희 6남매는 아빠가 남겨놓은 재산 분할에 들어갔어요. 형제가 많았기에 나중에 서로 재며 따지다가 형제 사이가 멀어질지도 모른다 하여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추진하에 시작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행히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거라는 걸 직감했던 것인지 유산 배분을 해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대단하진 않지만 과수원으로 있던 땅들과 그 밖에도 고향 지역 쪽에 땅을 몇 평 더 갖고 있었고, 아빠가 나누어 놓은 유산대로 저도 엄청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작지도 않으며 제법 가치가 있어 보이는 땅을 받았죠. 당장 땅을 팔아 생활에 보탬이 될 수도 있었던 문제였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 필요한 일이 생길 때 쓰고 싶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었어요. 큰오빠는 아빠의 과수원을 그대로 물려받아 과일을 재배했고 저도 과일 장사를 계속하였어요. 아이들은 부쩍 커갔고 아이들이 커갈수록 부담해야 할 사교육비는 더욱 늘어갔죠.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었기에 제 부담은 2배였어요. 그렇기에 저는 더욱 쉴 틈 없이 과일을 팔며 장사를 하였고,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에는 장사를 마치면 가끔씩 시장 앞에 국밥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하며 돈을 더 벌어야 했죠. 아이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쭉 높은 성적을 유지해 왔어요. 제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해주는 아이들 덕분에 한시름 놓고 제가 장사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첫째 아들은 수능을 앞두고 있었고, 둘째 딸은 중학교 졸업만을 남기고 있었어요. 아들의 수능에 신경 쓰느라 딸의 학교 생활에는 무심했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장사를 하느라 바쁘게 손님들을 상대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딸의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딸이 학급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다며 죄송하지만 저보고 학교에 좀 와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 얌전하고 알아서 공부도 척척 잘해왔던 어여쁜 딸이 도둑질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지금껏 갖고 싶었던 최신 폰이나 MP3 등 딸이 갖고 싶다고 한 웬만한 건 다 사주었어요. 제가 점심을 거르더라도 말이에요. 믿기지가 않아 잠시 옆에 있던 채소가게 아주머니에게 가게 좀 봐달라고 부탁한 뒤 가게 셔터도 내리지 않고 학교로 달려갔어요. 달려간 교무실에는 딸과 다른 여학생, 그리고 그 학생 엄마로 보이는 중년 여성분이 앉아 있었죠. 딸이 담임 선생님이 저를 먼저 알아보고는 인사하며 안내를 해주었고, 그 셋이 있는 테이블로 가는데 그 학생의 엄마로 보이는 분이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당신이야? 당신이 냐 엄마냐고! 도대체 딸년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지영이 어머님도 앉으시고요. 담임 선생님은 그 상황을 중재하며 나섰고 저는 선생님에게 자세한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선생님, 저희 지영이가 도대체 무슨 도둑질을 한 건가요? 저희 지영이는 도둑질 같은 거 할 아이가 아닌데요. 제 물음에 상대 학생 엄마는 기가 차다는 듯 어이없다며 실소를 내뱉었고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전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평소 제 딸과 꽤 친하게 지냈다던 그 여학생은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그 여학생이 오늘 집에서 학원비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였었고 이후 다가온 체육 시간에 체육복으로 환복하고 운동장으로 나갔는데 몸이 안 좋다던 제 딸은 보건실에 가겠다며 다시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그 여학생은 가방을 보았더니 그 학원비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고 해요. 그걸 알게 된 여학생은 바로 담임 선생님에게 말하였고 모든 수업이 끝난 뒤 종례 시간 때 모두 가방 안의 물건들을 책상 위로 올려두게 하였는데 딸아이 가방에서 잃어버렸다던 그 학생의 학원비 봉투가 있었다며 정황상 제 딸이 그 학원비에 손을 댄 게 맞는 것 같다고 하였죠. 선생님이 말을 마치자 그동안 조용히 있던 제 딸은 입을 열었어요. 제가 훔친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진짜 배가 아파서 양호실에 갔었단 말이에요. 제 딸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어요. 일단 딸의 가방에 그 학원비 봉투가 나왔으며 선생님의 말로는 상황상 모두 들어맞았기에 전 그 여학생과 여학생 엄마가 있는 쪽으로 돌아서며 고개를 숙여 죄송하단 말을 전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남 부끄럽지 않게 키우려 노력한다고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홀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미처 신경을 많이 못 썼나 봅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잘 교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뭐 돈이 없어지기 전에 찾았으니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앞으론 조심하세요. 이후 헛기침을 내뱉어 보이던 여학생의 엄마는 말을 마치곤 그 여학생을 데리고 교무실을 빠져나갔고 딸은 끝까지 자신은 훔친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말을 남기곤 씩씩대며 교무실을 나갔어요. 저는 담임 선생님에게 죄송하다는 인사를 하곤 딸을 쫓아갔어요. 제가 자기 뒤를 졸졸 쫓아오고 있는 걸 안 딸은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더니 제게 소리치더라고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거기서 왜 걔네 엄마한테 사과를 해? 도대체 뭐가 죄송한 건데? 엄마는 너희 선생님 말을 들었을 때 상황이 들어맞길래 그런 줄 알았지. 담임 말이면 다 진짠 줄 알아? 내 말은 믿지도 않고 담임 말만 믿는 거냐고. 누가 나한테 뒤집어 씌운 것 같단 말이야. 딸의 말에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분명 학교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 딸이 그럴 리가 없다 생각했는데 왜 선생님의 말만 듣고 딸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분명 딸이 억울함을 호소하였음에도 딸의 말은 듣지 않았던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딸에게 사과를 하기도 전에 자신의 할 말만 하고는 딸은 뒤를 돌아 집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어디 가냐 소리치는 제 말을 무시한 채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 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지 주말이라 학교를 가지는 않아도 되었지만 연락도 받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딸이 너무나도 걱정되었죠. 제 연락은 무시했지만 아들 연락은 받았던 건지 발을 동동 구르며 딸을 기다리는 제게 아들이 딸은 친구네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저는 딸이 안 볼지 몰라도 이 말은 전해야겠다 싶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구나. 너의 말이 맞아.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도 너의 말을 먼저 듣고 행동했어야 하는데 엄마가 미안하다. 지금 친구네 있다고 들었는데 밥은 잘 먹으면서 지내는 거지? 내일은 월요일인데 어서 집으로 들어와서 학교 갈 준비하자. 엄마가 지영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평소 아이들에게 표현을 잘 안 했던지라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것도 어색하더라고요. 그래도 진심을 담아 문자를 보낸 게 통했는지 그날 저녁 딸은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제게 대면대면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죠. 그리고 다음 날 딸아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한 번 더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를 친 건가. 전화를 받기도 전에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의 말은 제 예상을 빗나가는 말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영이 담임입니다. 저 다름이 아니고 그때 지영이가 보건실에 가 있었던 게 맞다는 보건 선생님의 증언이 있었어요. 진즉에 지영이 말도 먼저 들어보고 보건 선생님한테 확인해 보면 되는 일이었는데 제 처사가 올바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 전해드리려고 전화 드렸어요. 담임 선생님과의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답니다. 분명 딸을 믿어야지 하면서도 선생님에게 한 번 더 전화가 오니 무슨 사고를 친 건가 한숨부터 내쉬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딸의 말이 진실이 되던 그날 딸에게 문자로 미안하단 말을 전하긴 하였지만 얼굴 보고 제대로 얘기 좀 해야겠다 싶어 저는 여느 때보다 일찍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했어요. 근처에서 일하며 친해진 주변 상인들에게 좋은 재료들을 싸게 얻어 집에서 불고기와 잡채 등 한 상 거하게 차리고 아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런데 저녁 시간대가 한참이 지나도 아이들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전화를 걸어 물었죠. 아들은 곧 수능이 한참이라 학원 끝나고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간다고 하였고, 딸아이는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분명 학원도 다 끝날 시간인데 걱정되는 마음에 딸이 다니던 보습학원에 전화를 걸어보았더니 오늘 딸이 학원을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집에 무슨 일이 있냐며 오히려 제게 대묻더라고요. 16. 한참 사춘기인 시기에 아이를 믿어주지 못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엇나가게 만든 제 잘못이 크다고 느껴 참 가슴이 아팠죠.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야 딸은 집에 들어왔고 다 식어버린 밥상을 보더니 묻더라고요. 이거 다 뭐야? 무슨 잔치 있었어? 너랑 지석이 주려고 엄마가 간만에 솜씨 좀 발휘해봤지. 아까 사실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었어. 보건 선생님이 너의 누명을 벗겨주셨다며. 진즉에 엄마가 너의 말을 먼저 믿어주었어야 하는데 얼굴 보고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었어. 제 진심 어린 말에도 딸은 뚱한 표정을 시종일관 보이며 퉁명하게 말했어요. 됐어. 지난 일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나 학원 끝나고 친구들이랑 밥 먹고 왔어. 오빠도 오늘 늦게 온다던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내일 알아서 데펴 먹을게. 저는 딸의 말대로 다 식어버린 밥상을 그대로 치웠고 남은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어두었어요. 도통 딸이 진심으로 제 사과를 받아준 건지 알 수 없는 모습에 저는 잘 전해졌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아들의 수능날이 다가왔어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의 도시락을 준비했고 가게 문을 조금 늦게 열더라도 아들의 학교까지 같이 가서 응원해 주었어요. 아들도 긴장했는지 연신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하더라고요. 저는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문제 없을 거라며 나름 힘을 북돋아 주었죠. 아들은 의대에 가고 싶어 했었고 평소 좋은 성적만을 유지해온 아들이었기에 큰 걱정은 없었어요. 저는 교문에 들어서는 아들에게 한 번 더 힘내라며 응원해 준 뒤 저도 시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괜히 더 떨리더라고요. 부디 별탈 없이 무사히 수능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빌었어요. 그리고 그 소원이 와닿은 것인지 발표날 아들은 원하는 대학에 척하니 붙었고 한시름 놓인 마음으로 축하한다 말해주었죠. 그런데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더니 지금껏 못 놀았던 것들을 풀기라도 하듯이 매번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외박하는 날도 늘었어요. 공부한다 하여 비싼 등록금을 주고 대학에 보냈더니
온종일 술만 퍼마시고 들어오는 아들을 보니 제대로 졸업이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되레 걱정이었던 딸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더니 착실히 공부에 매진하였고 본인도 오빠 따라서 의대에 가고 싶다며 과외를 추가해 달라고 하였어요. 아들 등록금에 딸까지 과외를 시키려 하니 평소에 매출이 잘 나와도 빠듯하더라고요. 이제 딸아이마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등록금도 두 배로 들 텐데 벌써부터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 둘째 언니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고 뜻밖의 소식을 가져다 주었죠. 예전에 친정아빠의 유산으로 받은 땅이 리조트를 건설한다고 하여 곧 재개발에 들어간다는 소식이었어요. 덕분에 땅값은 배에 배로 불어났고 평수도 작은 평수는 아니었기에 돌아올 수익은 제 예상보다 훨씬 올라 있었죠. 둘째 언니는 부동산 일을 하고 있었기에 그쪽으로는 빠삭했고 이런 소식은 누구보다 빨랐죠. 소식이 들려온 지 몇 달이 흘러 소식은 현실이 되었고 통장에 처음 보는 숫자가 찍혀 들어왔어요.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나 무작정 통장에 넣어두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둘째 언니가 또 한 번 좋은 정보를 주었어요. 서울 근교에 있는 수도권 지역에 한 9억 아파트를 투자할 겸 사서 세를 주라는 정보였고 저는 언니의 말을 따랐죠. 처음에는 이런 9억 아파트를 왜 사라는 건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둘째 언니의 말이니 한번 믿어보고자 하였어요. 9억 아파트였기에 집값이 비싼 편도 아니었고 두 채 정도 사도 무리가 되지 않아 돈이 어느 정도 남았죠. 딸의 대학 등록금에 살고 있는 전셋집을 나와 다른 집을 사서 갈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딸은 더 넓은 방이 생겨 좋다며 기뻐했죠. 이후 딸도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 되었고 밤낮을 책상 앞에서 공부에 매진하였어요. 아들 녀석은 공부는 잘하는 건지 술만 마시고 늦게 들어오던 생활을 계속 이어가다 군대에 갔고 가끔씩 편지를 보내왔었죠. 어느새 여자친구도 사귄 건지 아들 여자친구라는 아이는 아들 훈련소 입된 날 함께 따라가더니 옆에서 저보다 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딸의 수능날이 다가왔어요. 지금까지 잘 공부해왔기에 잘 볼 거라고 믿었던 수능을 마치고 온 딸의 표정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긴장을 너무 한 탓인지 수능을 잘 보지 못했다며 아무래도 재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말을 하였었죠. 이후 딸은 재수학원에 다녔고 코피까지 흘려가며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아들 녀석보다 더 이름 있는 의대에 합격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동안 딸이 얼마나 고생을 한지 알았기에 그 누구보다 기뻤고 딸이 자랑스럽고 대견했죠. 딸아이는 대학에 입학해서도 그 훌륭한 아이들을 제치고 장학금도 타며 제 걱정들이 무색하리만큼 잘 해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제대하고 그나마 정신을 좀 깨우친 건지 전처럼 마냥 놀지만은 않았고 제법 공부를 다시 시작하더니 바닥치던 성적을 조금씩 끌어올리더라고요. 저는 지금껏 모아둔 돈을 투자해 가게를 확장하여 더 이상 시장에 있는 작은 과일 가게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번화가에 놓인 색다른 과일 가게로 전략하여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전에도 꽤 잘 되었던 장사는 더욱이 잘 나갔고 바쁜 현대인들이 쉽게 먹을 수 있게 과일을 잘라 컵 안에 넣어 판매하거나 과일을 곁들이는 샐러드와 음료까지 판매하여 손님들이 더욱 즐겨 찾을 수 있는 과일 가게로 판매폭을 넓혔어요. 큰오빠와 첫째 언니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진행해 본 건데 결과는 대성공적이었습니다. 제 장사가 잘 될수록 친정아빠에게 물려받은 큰오빠네 과수원도 바빠졌어요. 하루는 저희 가게가 너무 장사가 잘 되어 과수원도 쉴 틈이 없다며 사람을 고용해야 할 것 같다는 행복한 고민을 늘어놓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은 홀로 가게 일을 도맡아 하진 않고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하여 조금 널널하게 제 시간을 사용하며 장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제가 여유가 되어 시간이 늘수록 아이들에게 더욱 신경을 썼어요. 그 힘들다는 의대 과정을 별탈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물심양면 도와주었죠. 그 덕분인지 딸아이는 그렇게 의대 6년을 마지막까지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였고
국가고시도 한 번에 합격하여 유명한 대학병원 인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형편없는 성적을 보여와 2년이나 유급이 되었고 재수한 딸보다 졸업이 늦어졌죠. 그래도 제대한 후부터는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는 듯 보였고 다시 유급되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아들이 본과 4학년에 올라 의사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그 중요한 시기에 웬 여자의 손을 잡고 제가 있는 가게에 오더니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놀라게 할 발표를 하였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허락해줘. 갑작스레 찾아와 결혼이라니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인가 싶어 멍하니 아들 옆에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그 여자를 쳐다봤어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가게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아들놈이 훈련소에 입소할 때 같이 갔던 그 의대생 여자친구라면 이 정도까지 경악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라 놀라울 따름이었죠. 저 사장님, 사실 저 지석 오빠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다음 이어진 알바생의 말에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가게 전체를 울렸어요. 그날 손님이 없어 그나마 다행이었죠. 결혼 발표에 이어 임신 발표라니 제 아들놈과 이 알바생이 만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저를 속여가며 뒤에서 이런 악랄한 짓을 벌인 지금은 제 며느리이자 당시엔 알바생이었던 그 아이가 믿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자 제 아들 녀석은 그 알바생을 가로막으며 제게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더라고요. 너야말로 이게 지금 무슨 짓이니? 너 지금 국가고시가 코앞이야. 그런데 뭐? 임신? 결혼? 정신 차려. 지영이는 벌써 졸업해서 인턴 과정 중인데 너 오빠가 돼서 창피하지도 않아? 그리고 너도 사정이 딱해서 시급보다 더 쳐주면서 아르바이트 시켜줬더니 뒤에서 내 아들놈이랑 놀아나? 죄송해요, 사장님. 울분을 쏟아내며 삿대질하는 제 앞에 결국 알바생은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아들놈은 그런 알바생의 눈물을 닦아주며 제가 앞에서 보든 말든 달래주기 급급했어요. 엄마는 왜 애를 울리고 그래? 이 아이 뱃속에 내 애가 있다니까? 지금 같이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사주됐대. 낳아서 잘 키우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허락해줘요. 그러더니 이윽고 제게 제발 허락해달라며 두 손 모아 부탁하는데 아직도 화가 나 속이 끓었지만 좀 더 침착하게 상황을 살피자며 스스로를 진정시켰죠. 그리고는 가게 옆에 있는 카페에 가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기로 했어요. 그 말에 알바생은 그제야 울음을 그쳐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마저 어찌나 여우 같아 보이던지 이 아이를 처음 만난 건 가게를 확장한 지 얼마 안 되어 막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때였어요.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아이가 직접 찾아와 양식에 써온 이력서도 아닌 수기 이력서를 건네며 꼭 좀 아르바이트를 써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구인 공고 사이트에도 올려놓은지라 충분히 인터넷으로 지원을 해도 되는데 수기 이력서를 직접 찾아와 건네다니 의아할 따름이었죠. 그런데 이력서를 보고 금세 알바생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고등학교는 중퇴에 가족은 할머니가 전부였어요. 사정을 자세히 들어보니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가 홀로 남은 본인을 키워주셨고 고등학생 때 부모님이 남겨놓은 빚 때문에 사채업자가 찾아와 할머니에게 해코지를 하는 바람에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고요. 이후로 고등학교를 중퇴 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낮에는 식당 일, 밤에는 대학교 쪽에 위치한 건전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할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고 있었다며 그러다 최근에 일하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깼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해 다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있었고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한지라 다른 가게에선 다 퇴짜를 맞고 오는 길에 저희 가게 앞에 알바를 구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는 직접 찾아와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컴퓨터도 없고 급한 대로 빈 종이에 이력서를 수기로 써오게 된 거라며 해명을 하는데
사정이 워낙 딱해 보이고 전에 제가 남편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비 마련하고자 고생했던 것들도 생각나 그 아이를 채용하기로 하였고 시급도 당시 최저시급보다 단돈 1,000원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했었죠. 그런데 일을 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제 아들놈의 아이를 가졌다니 저로선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카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까 때린 건 미안하다. 근데 내가 평소에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었니? 네 사정 알고 내가 너를 얼마나 챙겨주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죄송해요. 사장님이 저를 좋게 생각해 주시고 챙겨주신 거 알아요. 그런데 저 정말 지석 오빠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석 오빠 내조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울게요. 부족하겠지만 제가 더 노력할게요, 사장님. 제발 허락해 주세요. 그래, 엄마. 나도 진심이야. 제발 허락해줘. 맘 같아선 뱃속 아이야 당장 지우라고 하고 싶었지만 이미 자라고 있는 생명을 그래도 되나 싶었고 또 서로 진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컸어요. 지석이가 국가고시 합격하면 그때 생각해보마. 당장 알바도 자르고 애도 지우라고 하고 싶은데 지석이 네가 한참 중요한 시기라서 참는 거야. 제 말을 들은 아들놈은 기필코 국가고시에 합격하겠다며 다짐해 보였고 알바생을 데리고 카페를 유유히 나갔어요. 이후 알바생을 마주칠 때마다 전처럼 따뜻하게 대하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자주 오던 가게도 발길을 끊으며 공부에 매진하였어요. 스터디도 가며 열성적인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국가고시를 합격해 보였답니다. 저는 결혼을 허락하는 대신 중졸의 부모도 없는 며느리를 내세우기 부끄러운 마음에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라 하였고 아들놈이 인턴 과정을 모두 수료할 때까지 집은 해줄 수 없다고 선언했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 집에서 신혼생활을 하며 며느리에겐 살림을 배우라 일렀죠. 며느리는 올해로 2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기에 집안일이 서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늙은 할머니를 도와 살림을 했던지라 집안 청소며 요리, 빨래 등 모든 일을 척척 잘 해내 보였어요. 가끔 해갖고 오는 음식들은 제가 하는 것보다 맛이 좋아 놀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곧 죽어도 칭찬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학력이나 집안 배경으로 그 사람의 모든 걸 판단하는 건 옳지 않지만 죽어라 뒷바라지하여 아들 녀석 의대 졸업시켰더니 고작 데려온 여자가 비교도 안 되게 변변치 않음에 불만이 없을 수가 없었어요. 딸아이도 그런 며느리를 고운 시선으로만 보지는 않더군요. 저도 그렇게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잔소리만 내뱉으며 시집살이를 시켰답니다. 하루는 제 생일날이었어요. 두 자식들과 며느리까지 함께 외식을 하자며 저를 데리고 소고기집을 데려갔고 저도 간만에 기분 좋게 메뉴판을 보며 무얼 먹을지 고르고 있는데 먼저 나온 밑반찬들을 보곤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을 갔다 오는 며느리에게 혀를 차며 나무랐죠. 얘는 밥상 앞에 두고 채신머리 없게 헛구역질을 하니? 음식 먹기도 전에 입맛 붙어버렸네. 임신이 무슨 벼슬이라니? 꼭 이렇게 시애미 생일이라고 나온 식당에서 눈치 없게 헛구역질이나 해야겠어? 제 말에 아들은 너무 그러지 말라며 며느리를 두둔했고 저는 다시 한번 혀를 차며 꼴보기 싫다 말하곤 며느리를 등지고 앉아 식사했죠. 그 당시 한참 이떳할 시기라는 걸 알면서도 그땐 왜 그렇게 모진 말로 며느리를 상처 주었는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참 못난 시어머니였구나 싶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은 인턴 과정마저 좋은 성적으로 수료하여 레지던트 과정까지 탄탄대로를 걸었고 아들네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등남하였습니다. 인턴 과정이 끝나면 레지던트를 밟기 전 육아에만 매진하겠다던 아들놈에게 그러면 돈을 한 푼도 보태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더니 군말 없이 생각을 고치겠다 하더군요. 제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님에도 손주를 보게 되어 어색하면서도 제 아들 얼굴이 군데군데 보여 손주가 참 예쁘다가
손주를 남편이 보았으면 얼마나 더 예뻐했을까 하는 마음에 남편 생각도 나 슬프다가 또 손주를 낳아준 며느리를 생각하니 손주도 밉게 느껴지고 참 여러모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래도 증손주 소식에 어느새 백발 노인이 된 친정엄마는 너무나도 기뻐하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만 늘어놓으셨어요. 친정엄마는 친정아빠가 돌아가실 적에 홀로 들어간 요양원에서 3년 정도 계시다 너무 답답하다며 나와 결국엔 다시 집으로 들어갔고 큰오빠네가 모시고 계십니다. 친정엄마는 증손주가 너무나 보고 싶다며 몸도 성치 않으신 분이 기어코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주말에 시간을 내어 저희 가족이 모두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친정엄마는 어느새 꼬부라진 허리를 한 손으로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론 지팡이를 짚으며 저희를 대문 앞까지 마중 나오셨고 며느리와 제가 친정엄마를 부축하며 안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아직 돌도 안 된 아기를 보더니 친정엄마는 아기가 아주 건강해 보인다며 주름진 입가에 웃음꽃을 활짝 피워 보였죠. 큰오빠와 올케 언니도 저희 가족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아내 밥상을 차려두었다며 식구가 많아 따로 상을 펴 준비한 거실로 안내해 주었고 저희는 오랜만에 모여 다 같이 식사를 하였어요. 그러다 큰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죠. 아, 참, 영희야. 너 그때 영화가 알려줘서 산 아파트 집값 엄청 올랐더라? 거기 들어보니까 내년에 재개발 들어간다던데. 너도 얘기 들었냐? 안 그래도 저번에 둘째 언니가 말해주더라. 야, 영희, 너 완전 부자 됐더라. 나도 아빠한테 이 과수원 말고 땅이나 달라고 할걸. 너 나중에 살때도 이 오빠 잊지 말아야 한다. 큰오빠는 웃으며 말했고 저 또한 당연한 말을 한다며 웃어 넘겨보았죠. 예전에 친정아빠 유산으로 받은 땅을 리조트 건설로 인해 건설사에서 배에 배로 땅값을 받아 둘째 언니의 말을 듣고 서울 근교 아파트를 구입했던 일에 관한 말을 하는 거였어요. 이 내용은 제 아들과 딸은 몰랐던 얘기였기에 아니나 다를까 식사 자리가 파하고 저를 불러 아까 큰오빠가 한 말에 대해 묻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지금껏 불어난 제 재산에 대한 얘기를 하였어요. 그랬더니 그런 중요한 말을 왜 이제야 하냐며 다짜고짜 자기들 원하는 것을 하나 둘씩 꺼내 보이더라고요. 엄마, 그럼 나 빨리 분가시켜줘. 애는 점점 커가는데 언제까지 엄마랑 지영이랑 같이 살 순 없잖아. 그래도 명색이 가장인데. 우리 과일 가게 옆에 아파트 새로 지었는데 우리 거기 집 얻어줘. 엄마, 난 차 좀 사줘. 오빠는 결혼했다고 차 사줬잖아. 나도 매일같이 지옥차 타고 다니는 거 안 그래도 힘들었단 말이야. 꼭 저에게 돈이라도 맡겨둔 것 마냥 집과 차를 사달라는 아들놈과 딸년을 보며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지금껏 홀로 과일을 팔아 그 비싼 의대 등록금 대주며 졸업시켜놨더니 효도까진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 흔한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는 뻔뻔하게 바라기만 하는 자식들이 미워지더라고요. 그런 제 입 밖으로는 좋은 소리가 나올 리 만무했죠. 이 못난 것들. 니들 눈에는 네 애미가 은행으로 보이더냐? 지금껏 이 애미가 홀로 과일 팔아 그 비싼 의대 등록금 다 대주며 졸업시켜줬더니 이제는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길 바래? 저는 울분을 토해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제 말에 이제 그런 소리는 지겹다는 듯 귀를 후벼파던 아들놈은 그런 소리 할 거면 자기는 먼저 돌아가겠다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고 딸년도 제게 토라진 모습을 보이며 아들놈을 뒤쫓아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며느리와 지 자식을 데리고 차에 타 저를 홀로 이곳에 두고 제 딸과 함께 아들놈은 떠났고 갑자기 집에 가버리는 자식들을 보며 큰 올케 언니가 묻더라고요.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지석이가 갑자기 문을 콱 열고 들어오더니 지 마누라랑 새끼 데리고 가던데? 제가 어디 가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올케 언니에게 이런 제 속사정을 모두 말할 순 없었고 별일 아니라며 대충 얼버무렸죠. 그리곤 그날 하루 오랜만에 친정엄마와 함께 잠을 청하며 흘러나올 것 같은 눈물을 겨우 참아냈습니다.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니 두 자식들은 차갑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자식들의 차가운 눈초리가 가슴 아팠지만 그렇다고 이번에도 아무렇지 않게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면 벌은 나빠질 거라 생각하며 마음 독하게 먹고 견뎌내기로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여느 날처럼 가게에 있다가 마감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넘기고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어요. 집에 다다를 때쯤 아파트 앞에 웬 응급차가 서 있었고 누가 어디 아픈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려는데 응급차에서 건장한 성인 남자 두세 명 정도가 나와 저를 끌고 응급차 안에 밀어 넣었어요. 저는 갑작스레 벌어진 상황에 이곳 놓으라며 손을 뿌리치려 아등바등했지만 제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죠. 저는 그렇게 알 수 없는 병원으로 끌려갔고 간호사들에 의해 환자복으로 갈아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끌려온 곳이 정신병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의사가 와서 제게 갱년기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소견하에 가족들의 동의를 얻고 입원된 거라며 설명하곤 일단 진정제를 놔주겠다며 꽤나 친절한 말투로 말하였어요. 우울증과 조현병이라니. 물론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울하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기는 하였지만 절대로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고 조현병을 전혀 앓고 있지도 않았죠. 저는 의사가 나가기 전에 소매를 붙들곤 억울함을 호소해 보았어요. 선생님, 저는 그런 병을 앓고 있지 않아요. 저는 누구보다 멀쩡하다고요. 제 말에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떼어내더니 곧 제게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어요. 그 사진은 전에 아들놈이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며느리를 데려온 날이었고 가게에서 제게 임신 소식을 밝히는 바람에 화를 참지 못한 제가 며느리에게 뺨을 때렸던 그날의 사진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CCTV를 통해 사진을 얻었구나 생각이 들었고 이 모든 건 자식들이 꾸민 일이라는 걸 금세 눈치챌 수 있었죠. 제가 혼자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새 간호사가 와 주사를 놓았고 약물이 점점 들어오는 걸 느끼며 저도 모르게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에 잠있게 눈을 떴죠. 제 앞에 파렴치한 두 자식들이 의사와 함께 있었어요. 제가 잠에서 깬 걸 본 아들놈은 의사에게 따로 얘기 좀 나누겠다고 말하였고 의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간호사를 부르라며 나갔습니다. 저희 너무 원망하지 말아요. 글쎄고 달라 할 때 조용히 줬으면 이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아들놈은 또다시 뻔뻔한 그 입을 나불댔고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서러움에 울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고도 니들이 자식이니? 사람이야? 어떻게 애미를 이렇게 가둘 수가 있어? 엄마도 우리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는 거 아냐? 아빠 병원에 있을 때 엄마가 술 먹고 아빠 있는 병실 가서 주정 부리는 바람에 아빠 돌아가신 거 외갓집 식구들 말하는 거 다 들었어. 결국엔 엄마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신 거야. 네 아빠는 공장에서 사고가 났었어. 식물인간이었다고. 식물인간은 살아날 희망이라도 있어. 자가호흡을 하는 상태였다고. 엄마는 우리가 의사라는 거 잊은 거야? 엄마가 그렇게 아빠한테 쓸데없는 말만 내뱉지 않았어도 아빠는 살아날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아들놈은 이내 울먹거리며 병실을 나갔고 전 멍하니 아들놈이 나간 빈자리만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딸이 더욱 냉정한 말투로 제게 말했어요. 내가 16살 때 기억나? 엄마는 나를 믿지 못했었어. 내가 도둑 누명 쓰고 힘들어하는데도 내 말은 믿지 못해서 결국 똑같이 나를 도둑으로 만들었지. 엄마는 내게 그런 엄마였어. 신뢰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무늬만 엄마인 사람이었다고. 그러니 사형같이 있을 때 해달라는 거 좀 그냥 해줬으면 됐잖아. 그깟 차 몇 푼이나 한다고. 그리고 오빠랑 내가 의사를 꿈꿔왔던 건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가신 아빠 때문이었어. 그러니 효도 같은 거 할 거란 헛된 착각하지 말고 이곳에서 얌전히 있어.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갖게 되면 엄마도 여기서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차갑게 식은 목소리 한 글자 한 글자가 더욱 선명하게 제 귓가에 꽂혔어요. 그렇게 딸아이는 마지막까지 차갑게 저를 노려보더니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두 자식놈들은 제 비수를 꽂는 말들만을 남기고 떠났고 전 홀로 남은 병실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소리쳐 울었습니다. 그 소리에 간호사들이 달려와 제게 한 번 더 주사를 놓았고 저는 그렇게 또 억지로 잠에 들게 되었어요. 그러다 잠에서 깨어보니 늦은 밤처럼 보였죠. 밖에 모든 불은 꺼져 있었고 시끄럽게 떠들던 환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놓인 제 상황에 그저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지금껏 완벽한 엄마는 아니어도 좋은 엄마이고 싶어 갖은 노력을 다해가며 오냐오냐 키웠는데 결국 제게 남은 건 자식들의 배신뿐이었어요. 너무 서럽고 분해 세상을 등지려는데 순간 잠겨있던 제 병실 문이 열렸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조용히 나오세요. 평소 시집살이 시켰던 며느리가 저를 구해주는데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레 병실을 빠져나왔고 며느리 핸드폰을 빌려 작은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제 얘기를 듣던 작은 언니는 무슨 이런 일이 있냐며 당장 제가 있는 병원으로 오겠다 말하곤 전화를 끊었고 저는 핸드폰을 돌려주며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제 물음에 눈치를 살피던 며느리는 저를 병원 옆 건물 사이 골목길로 데려갔고 조용히 차근차근 지금까지 일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이가 아가씨랑 편먹고 어머님 재산을 빼돌릴 생각 중이었어요. 여기 병원 원장이랑 아가씨랑 아는 사이라던데 며칠 전에 여기 원장한테 같이 가서 없는 말 지어내고 어머님이 아픈 것처럼 몰아갔어요. 그러더니 가게 가서 노트북을 보더라고요. 그러다 저랑 그이가 처음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접하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러 이 가게에 왔을 때 영상이 나왔는데 제가 뺨 맞는 것만 정지해서 사진 몇 장 찍어가더니 그걸로 의사에게 제출한 거예요. 결국엔 가짜 병명을 이용해서 강제 입원시키는데 동의서 쓰고 지금 어머님이 이렇게 끌려오게 되신 거예요. 근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이랑 아기 자고 있을 때 몰래 와서 열쇠 찾아서 어머님 빼드린 건데 이건 꼭 비밀로 해주세요. 그이가 알면 어찌 될지. 저 너무 무서워요, 어머님. 침착하게 지금까지 있던 일들을 며느리는 제게 빠짐없이 설명해 주었고 전 그런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과 지금껏 고아라며 천대하고 가방끈 짧다며 무시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며 미안한 마음도 함께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 찰나 작은 언니네 차가 보였고 저는 마지막으로 며느리의 두 손을 꼭 잡으며 진심으로 고맙다 말을 전하였죠. 그리고 병원 앞에 차를 대곤 주변을 서성이는 작은 언니와 작은 형부 곁으로 갔어요. 두 사람은 제 꼴을 보더니 담요를 덮어주며 저를 차 안으로 안내해 주었죠.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안 그래도 어제 지석이랑 지영이가 네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물어보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작은 언니는 뒷자리에 저와 함께 앉아 제 어깨를 쓸어주며 물었어요. 그리고 전 지금까지 있던 일들을 설명해 주었죠. 작은 언니와 운전 중인 작은 형부마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노발대발하는 바람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날은 집이 아닌 작은 언니네로 향했고 언니 옷을 빌려 입곤 환자복을 벗어 던졌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언니와 형부가 저를 데리고 다른 병원 정신과에 가 제 진단을 받았고 제 정신에는 문제가 없다는 제 소견을 받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변호사였던 작은 형부의 도움으로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구제 해제라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다신 가고 싶지 않은 그 병원으로 돌아갔고 법원의 결정대로 전 퇴원이 확정되었고 그렇게 당당하게 제 핸드폰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다행히 제 재산을 빼돌리기 전이라 제 재산도 무사히 지킬 수 있었고 두 자식놈들은 바로 집에서 내쫓았어요. 다만 어찌 보면 제 생명의 은인이기도 한 며느리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하여 아들 몰래 며느리에게만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돈을 쥐어주며 나름 보상을 해보였죠. 이 사실은 작은 언니가 형제들에게 모두 전하여 친정엄마를 제외한 모든 식구들이 알게 되었어요.
제 형제들은 모두 제 자식들을 파렴치한 놈들이라며 그런 불효막심한 것들은 엄마의 소중함을 진심으로 깨우쳐야 한다며 저보고 마음 굳게 먹으라고 당부하였죠. 그리고 현재 저는 자식들과 완전히 절연하였고 작은 형부의 추진하에 두 자식들을 감금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사실 아직도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제 자식들이 어미가 아닌 돈을 선택하게 만든 게 제 탓 아닌가 싶은 생각도 문득 든답니다. 자식들을 키워온 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제 자신이니까요. 하지만 제 형제들의 말처럼 마음 독하게 먹고 끝까지 자식들에게 약해지지 않는 제가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누구보다 제 자신을 제일 아끼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지금껏 자식들에게 퍼주느라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쇼핑도 하면서 말이에요. 엄마는 누구보다 강하다 하지만 그런 엄마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자식들을 끝까지 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